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1억 6천 미쳤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건 이제는 알겠어. 좋은 건 알겠고 뭐 이제 뭐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하고 제도화 된다는 것도 알겠고. 근데 그래도 1억 6천 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처음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에게 싼 비트코인은 없어요. 항상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사실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훌륭한 자산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주 위대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과 평균적인 그냥 뭐 어떤 기업을 갖다가 싸게 사는 거, 이거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훌륭하다. 위대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지금 정도 가격이면 저는 괜찮지 않냐. 분명한 거는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안 사면 후회할 거예요. 유불리를 따지다가 사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그럼 지금 먼저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거로 권합니다. 비트코인은 언제 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윤수목 대표님 모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크립토 마켓을 연구하고 또 투자하고 있는 윤수목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었다가 네. 다시 또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최근 좀 비트코인 좀 어떤 모습인가요? 사실 전반적인 마켓의 분위기는 좋았어요. 지난주 한 중순까지는 계속 좋은 상태였고, 좋다는 얘기는 일단 매크로 환경이 좀 좋았습니다. 계속 미국의 주시장, S&P, 나스닥 이런 주시장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전반적인 어떤 시장을 끌고 가는 기업들이 계속 새로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비트코인 또한 이제 그래서 12만 불까지 강세를 보였고, 또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까지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는데, 며칠 사이에는 조금 조정 분위기가 생겼어요. 특히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거는 지난주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좀 지난주 목금 특히 금요일 날 그리고 뭐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살짝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조금 꺾이나 뭐 이런 우려감이 살짝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조정받은 거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뭐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인지 어떤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 잠깐의 조정이라고 보시는 그럴 건가요? 가능성이 80에서 90%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10% 정도는 이제 징후의 시작일 수도 있다 정도로 조금 열어는 두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용 지표는 좀 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그 마켓에서 관심 있게 보는 지표인 난판 페이롤이라고 비농업 신규 고용, 그 지표가 이제 리비전 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랬는데, 사실 그게 나오면서 트럼프가 뭐 그런 표현도 하긴 했습니다. 이 지표 못 믿겠다. 이거 조작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발언도 사실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 경제 지표라는 거는 뭐 과거에도 보면 항상 뭐 이런 그 얘기들은 존재했거든요. 뭐 좀 마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고용 지표는 꽤나 중요한 지표이긴 하고, 그것이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이긴 하니까 일단은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열어두되, 그 지표가 일반적으로 뭐랄까 막 큰 대형 트렌드를 뭐 주도한 면도 가끔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트레이딩 재료로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더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금 그거 하나만 보고 뭐 판단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소위 말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랜다. 뭐 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 그렇게 대응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작은 어떤 휩소로 조정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의 길을 가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서 크게 만약에 포지션을 크게 줄였다. 그러면 갑자기 반등해가지고 갈 때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무시할 건 아니지만 좀 점진적인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공급량의 95% 이상이 현재 좀 채굴이 완료되었잖아요. 네. 네, 비트코인의 이제 보유 주체가 기업이나 국가
이쪽으로 빠르게 좀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비트코인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최근에 이제 제 위스포드 리서치에서도 관련한 보고서를 쓰고 두 달 전인가 그때 비트코인 서울 행사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채굴이 안 된 게 이제 5% 정도가 돼요. 그거는 이제 채굴자들이 채굴 앞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 95%가 시장에 풀려 있는데 이 95%의 어떤 보유 주체가 점점 기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사인이고요. 사실 과거에 보면 비트코인은 처음에 그 암호학자들 그리고 또 뭐랄까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네.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점점 더 일반적인 리테일러들, 좀 멀리 어댑터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아주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초기에 이런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 위주의 마켓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2020년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하고 상장 기업이 뭐 처음으로 선언을 했었고 그 해에 이제 한 2개 정도 있는데 지금 상장 기업 중에 비트코인을 밸런스시트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160개가 돼 버렸어요. 5년 사이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장 기업들이 이제 물론 기업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게. 그렇지만 상장되는 거는 상당한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들이 다 퍼블릭하게 공개가 되고. 근데 그런 기업 중에 이제 160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산 상태고 또 작년부터 비트코인 ETF가 나와 가지고 아마 ETF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성공적인 ETF로 지금 기록이 됐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 통해 가지고 많은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큰 채널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저는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향후에 이제 401k 퇴직연금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편입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가 리저브로 삼는 거 요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 리저브로 삼는 것도 이제 일부 국가들은 막 언급도 하고 그런 단계이긴 한데 아직은 뭐 미국도 뭐 비트코인 액트 발의하고 한다고 했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단계적으로 좀 진행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95% 중에 기관과 국가가 가지는 우리가 개인 뭐 기업 국가 이렇게 경제 주체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 단에서 기업이나 국가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뭐랄까 오너십의 랜드스케이프 이게 바뀐다고 봐야죠. 예. 사실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거래소에서 그 유통되는 비트코인 양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네네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그럼 사고 싶을 때 없어서 못 살 수도 있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하시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거는 대단히 좀 중요한 사인입니다. 특히 24년도 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그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장 기업들이 이제 작년 특히 4분기부터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하겠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막 계속 축적한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인플레이션 해지라든지 뭐 향후에 뭐 달러 위상 약화나 이런 것들 대응해서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되려고 할 즈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 물량부터 동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들을 합니다. 이거 거래소에 비트코인 수량이 계속 줄어들면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냐. 포지션을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금을 갖다가 금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꼭 금 실물을 사지 않아도 금 상품 같은 거 우리 뭐 KRX 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품을 통해 가지고 금 익스포저를 가질 수는 있거든요. 금융적인 익스포저를.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실물을 갖고 있는 거는 좀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실제로 자기가 보유해 가지고 뭐 개인 지갑에 가진다거나 하는 거는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예.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포지션 자체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오진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앞서 이제 미국 현물 그 비트코인 ETF가 출시 이후에 네네. 굉장한 성적을 거뒀다, 네. 엄청난 자금 유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동력으로도 작동이 되었죠. 근데 앞으로 좀 추가적인 ETF나 ETP 출시가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시장에 앞으로 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 ETF는 현재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흥행을 했고, 사실 미국 현물 ETF 나오기 전에도 뭐 캐나다라든지 유럽의 국가들 중에는 ETF 상품들이 있던 데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금융시장의 사이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워낙 이제 월스트리트 자본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 투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졌고 ETF가 앞으로 분명히 시장이 엄청나게 더 커질 겁니다.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ETF나 이런 쪽에 막혀 있는 국가, 한국을 비롯한 몇 개 국가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외국 거도 못 사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들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ETF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스탠스가 바뀌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비트코인 ETF가 한국을 비롯한 몇 개 국가에서 그동안 안 하던 국가에서 생기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사실 영향력으로 보면 우리가 크립토 마켓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뭐 60%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 90%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방향성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니까. 네. 그런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국의 위치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방향성을 거의 이제 글로벌 마켓이 따라가는데, 미국은 지금 현물 ETF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스테이킹하는 이더리움까지도 이제 이번에 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정된 게 하반기에 예정된 게 그거 외에 리플, 솔라나 뭐 주요 알트코인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들이 다 ETF로 나올 걸로 보이고, 뭐 블룸버그의 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의 말에 따르면은 확률이 뭐 그런 주요한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봉할 필요는 우리가 없지만 ETF 리서치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고 신뢰할 만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은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ETF로 출시되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도 가능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 가능성이 좀 꽤 있을 걸로 보여요. 이더리움 ETF가 작년에 뭐 나오고 나서 한참 동안 좀 외면받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러티브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알겠어. 근데 이더리움은 좀 애매한 거죠. 원래 이제 단순하게 굉장히 쉽게 표현할 때는 이제 디지털 뭐 원유다 이런 식의 네. 표현들이 과거에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표현이 왜 있냐면 산업적으로 이제 오일이 하는 역할처럼 이 그 크립토 생태계에 가장 기본적인 메인넷, 가장 탈중앙화된 메인넷으로서 거기에서 가스피로서 또 작동하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외면받았었죠. ETF가 나왔긴 했지만은 뭐 물론 ETF가 나온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비하면은 좀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불과 한 달 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에 거의 비트코인에 준하는 수준의 자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ETF에. 이거는 이제 중요한 변화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SEC의 스탠스 변화가 명확해졌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혁신을 하겠다. 뭐 미국을 비트코인 아니 그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들을 했고, 뭐 주요 부처들의 다 크립토 인사들을 앉히고 한 것까지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게 조금 뭐랄까 실질적인 SEC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막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폴 애킨슨 의장이 SEC 의장이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보이는 행보들은 정말로 좀 많이 더 달라졌거든요. 그 전에 이제 대통령 바뀌고 나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변화는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어떤 계기가 된 걸로 보이고, 정말로 이거 대부분 증권이 아닌 게 되겠구나라는 게 하나 있고 SEC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또 크립토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 규제의 어떤 그 관점이 뭔가 문제점을 잡아내는 방향이 아니라 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걸로 기대되는. 그러면 결국에는 토크나이제이션의 시대가 올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주요한 레이어 그 메인넷 이 프로젝트들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런 솔라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받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가능할 걸로 느껴지는 거고 거기에 더하여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사겠다라는 기업들이 이제 뭐 한 160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하나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최근에 여러 개가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것 또한 좀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더리움 확보 경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보통 기업들은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코파운더였던 조셉 루빈이 만든 인수해서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샤프링크라는 회사가 있고 미국의 상장 기업입니다.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비트마인이라고 해서 원래 비트코인 마이닝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에서 지분을 거의 10% 가까이 취득하면서 이더리움 중심의 이런 재무 전략과 함께 이더리움 생태계를 키우는 방향의 비즈니스 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업이 있거든요. 이 두 개 기업을 선두로 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더리움의 매수의 주요한 주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ETF가 들어서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한마디로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 언제 뜨느냐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지금 뭐 리플, 솔라나 뭐 그거 외에도 뭐 쭉쭉 내려가다 보면 뭐 밈코인, 퍼지 펭귄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실제로 상품화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걸 채널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통 금융시장에 있는 리퀴디티가 크립토 시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교두보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각각의 그 코인들에 대해서. 그럼 아무래도 그냥 이게 ETF화 되지 않은 거하고 그런 코인하고 ETF가 되어 있는 코인하고는 다르겠죠. 네. 예.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네. 최근에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취임하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뭐 가장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건 지니어스 액트였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거는 뭐냐면은 역시 이제 규제 당국인 SEC 증권을 규제하는 기관인데 미국에 여기서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거를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거는 7월 30일 날 이제 폴 애킨슨 의장이 일단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고 아마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마 어제 그저께 8월 5일이고 실제 디테일한 내용 나오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폴 애킨슨 의장이 선언한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이 아니라 이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인식을 하고 규제 당국이 이것을 과거에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산업들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크립토 온쇼어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쇼어링이라는 게 온쇼어링이라는 게 우리 그 영토 내로 가져온다라는 의미거든요. 과거에 뭐 리쇼어링, 제조업 리쇼어링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외국에 나갔던 제조업들을 다시 자기 본토로 가져온다 이런 얘기였는데 크립토 온쇼어링이라는 건 글로벌 해외에서 막 하고 있는 그런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미국에다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 들어와서 사업해라 인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나중에 향후에는 뭐 과세를 할지 모르겠지만 과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크립토 온쇼어링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규제 내용들을 명확하게 가져가겠다. 어떤 것들이 증권이고 어떤 것들이 증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온체인 금융은 어떤 영역이고 온체인 금융 내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중앙화되어 있는 온체인 환경이 있고 또 완전히 사람이 개입 없이 정말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온체인 서비스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금융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것들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글로벌리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행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명확성 하에서 우리가 사업자들에게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새로운 사업은 규제 명확성이거든요. 규제 산업인데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항상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거기에다가 육성하는 어떤 환경까지 만들어진다면은 미국으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이동하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원래 SEC하고 또 증권이 아닌 것들 상품을 규제하는 CFTC는 서로 약간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약간 그 밀고 땡기고 이런 관계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영역이 이렇게 넓어야지 영향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CFTC하고 SEC는 그런 관계였고, 그래서 SEC는 과거에는 많은 부분이 증권인 것처럼 계속 애매모호하게 명확한 그 원칙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제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의 크립토 기업들이 어려웠고 많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미국 사람들이 크립토 프로젝트 사지 못한다고 ICO 같은 거 할 때 명시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나 미국하고 엮이면 피곤해져 버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지금 모르지만 많은 부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같은 거는 당연히 아닐 것 같고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증권이 아닌 걸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SEC 위원장으로서 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자리를 만약에 중시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산업적인 그리고 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거는 선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재밌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슈퍼 앱에 대한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슈퍼 앱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규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슈퍼 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슈퍼 앱 하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건 토스 같은 거잖아요. 네. 하나의 앱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금융 앱인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슈퍼 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폴 애킨슨 위원장이 얘기한 이 슈퍼 앱의 정의는 여기 들어가면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들 그게 증권이든 커머디티든 그리고 또 크립토 금융 자산들 그게 증권으로 분류된 코인이든 아닌 코인이든 이걸 한 번에 다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뭐 랜딩이나 스테이킹이나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특정 앱들을 뭐 육성한다 정도의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얘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내가 볼 때는 없는데 이거를 한다라는 거는 의도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와 이게 달러가 전 세계의 특히 애매한 국가들의 법정화폐들의 지위를 위협해 버리겠구나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슈퍼 앱이 나와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왜냐면 크립토 환경이다 보니까 크립토라는 거는 국가에서 엄밀하게 온체인 환경은 규제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앱을 깔아가지고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소위 말해 글로벌리 퍼져 있는 금융 소비자들을 한 앱에다 다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미국 정부에서 서포트를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로 네.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니어스 액트만큼 많이 회자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니어스 액트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였고 몇 달 지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어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금융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한 번 정도 들어본 법안이 됐지만은 이 프로젝트 크립토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저는 보고 있어요. 확실히 이번 사이클은 과거의 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환경도 많이 다르고 또 보유 주체의 변화도 컸고요. 네네.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사이클들이 계속 유지가 될까라는 좀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 사이클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근원은 비트코인의 반감기였거든요. 예, 반감기가 어쨌든 채굴 원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생산 원가에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약 대략 4년 정도에 의해 가지고 변하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 가지고 그 안에서의 어떤 파동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과거의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거든요. 그 영향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있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라 하면 2024년도 특히 이후부터는 비트코인 ETF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축적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전통 금융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이 크립토 시장에 지대하게 익스포즈를 가지게 되고 즉 개인들 중심의 그런 마켓에서 큰 전통 금융시장의 마켓에서 여기에다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반감기 이상으로 줄 것이 바로 매크로 네. 환경일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 참여자들이 매크로 환경 변화를 느끼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냥 유동성에 따라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변동성 자체는 좀 그래도 줄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준다는 얘기는 시총도 사실 그만큼 앞으로 더 커지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게 향상되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의 특성은 이게 얼마짜리야, 내가 얼마에 살게, 얼마에 팔게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면은 이제 누구도 별로 이견이 없는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그게 시장의 이제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그 결과물인데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많은 자본들이 참여할수록 그 가격의 선명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변동성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과거에 뭐 많이 빠질 때 8, 90%씩까지 빠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 것이다. 매크로 환경 자체가 완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같이 가겠죠. 예를 들어 뭐 닷컴 버블이 터지듯이 네. 막 그런 초대형 버블이 붕괴가 나온다거나 하면 그때는 뭐 상장 기업들, 대형 기업들도 막 그렇게 빠질 테니까 비트코인 또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제는 한 20, 30% 이상 빠지는 것도 그 정도면은 많이 조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단계에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반감기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는 하겠으나 그 진폭 자체는 줄어들 것 같다. 그렇다면 항상 사이클 후반에 보면 약간 바나나 존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네.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에는 그런 것도 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바나나 존의 영향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AI 크립토 버블의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제 AI 크립토 버블이 시작된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심화되면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뭐 가슴 한켠에 좀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예측하시는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의 좀 정점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정점을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정점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버블이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는 분위기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런데 뭐 우리 주변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뭐 이걸로 돈 벌었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그런 단계가 됐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가격으로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 보면은 막 그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좀 피크였을 때는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20%에서 뭐 네. 많을 때는 4, 50%까지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국내 마켓에서는 전혀 그 과열 단계가 아닌 상태고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심리 지표들을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가격 자체보다는. 예. 그래도 또 이번 사이클에 좀 예상하시는 가격 수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원래 살짝 올 초에 들어올 때만 해도 네. 이제 왜냐면 이런 뭐 질문하면 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파격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하니까 제가 뭐 50만 불 얘기했는데 뭐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은 상태라 가지고 네. 그거에 쉬울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보면은 하반기에 이제 뭐 기관들도 많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위스퍼드 리서치도 그런 기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글로벌에 아직 인용되는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오피셜리 막 얼마 이렇게 리포트를 내지도 않았지만 해외 기관들 전망해 놓은 거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6만 불 정도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25년도 기준으로 평균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16만 불이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지금 1억 6천 정도니까 뭐 여기서 몇십 프로 더 오른 수준인 거죠. 예. 그 정도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기관들의 평균 이번 사이클 최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이게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조금 이렇게 남들에게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제가 가격을 뭐 연초에는 50만 불 희망적인 굉장히 희망찬 얘기를 했다가 또 지금은 그냥 마켓의 평균적인 걸 그냥 인용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라는 게 의미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변동성의 그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진폭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처럼 8, 90%막 조정받고 이럴 게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관점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뭐 예를 들자면 25년도 말에 7억을 가든 2억을 가든 그게 생각보다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팔지 않을 별도의 네. 재원을 이렇게 해놓고 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물론 뭐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어느 정도 또 저는 트레이딩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워낙 저한테는 하나의 즐거움이고 해서 가격적인 예측들을 하지만은 그것 또한 가격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에서 보이는 센티먼트 지표를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망을 하는 게 조금 무의미한 거죠. 예. 그러나 사람들은 가격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가격보다는 센티먼트를 봐야 된다. 사실 많은 분들이 늘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사도 될까요? 거든요. 당연히 되죠. 아 지금도 예, 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되죠.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목투비에서 어제 라이브 하면서 막 가격 데이터를 살짝 봤는데 그게 하루도 안 지났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지만 13년도 정도가 거의 중앙화 거래소의 데이터가 거의 뭐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그때 정도부터 있거든요. 2009년도에 비트코인 나왔지만 네. 2009년부터 한 뭐 11년도, 12년도까지는 지금 존재하는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13년도 데이터 보면 100불 이래요, 비트코인이.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13년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 정도 들어봤거나 아니면 있는지도 몰랐거나 그때 샀던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사기가 불편한 것도 있었겠지만 뭘 비트코인이라는 게 쓸데도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깊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모를 테니까요. 네. 뭐 저도 그랬습니다. 들어는 봤지만은 살 생각은 호기심에 사볼까 정도의 생각은 했지만 실행을 하지 않은 정도였죠. 근데 그때 100불이라는 거는 100불이면 얼마입니까? 뭐 지금 환율 같으면 14만 원, 그때 환율 같으면은 12만 원이에요. 뭔데 하나가 12만 원이에요. 뭐 쓸데도 없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1억 6천 미쳤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네. 미국에서까지도 하고 좋은 건 이제는 알겠어. 좋은 건 알겠고 뭐 이제 뭐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하고 제도가 된다는 것도 알겠고. 근데 그래도 1억 6천 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처음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에게 싼 비트코인은 없어요. 항상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사실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훌륭한 자산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이 있죠. 시장에서 아주 위대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과 그냥 평균적인 그냥 뭐 어떤 기업을 갖다가 싸게 사는 거 이거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논쟁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훌륭하다. 위대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지금 정도 가격이면 저는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이번 사이클 끝나면 하락이 올 거니까 그때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사고 아니면 그때 사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눠 가지고 사도 되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내가 살 수 있는 재원이 1,000만 원이 있다 하면 뭐 지금 300만 원 사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눠 가지고 뭐 일주일에 뭐 얼마씩 나눠 가지고 사고 또 일부는 한 20% 정도는
별도로 빼놨다가 많이 조정받았다 싶을 때 또 목돈으로 좀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결정이 되게 어려운데 애매할 때는 그냥 둘 다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사고 나중에도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은 안 사면 후회할 거예요. 네. 예. 왜냐면 시간 때문에 시간 가치 때문에 그거를 유불리를 따지다가 정말로 사는 행위 자체를 못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그럼 지금 먼저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거로 권합니다. 비트코인은 언제 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네. 이제 본격적인 불장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네. 대표님은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비트코인은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웹3 블록체인이 만드는 이 웹 환경이 이제 지금 엄청난 혁신이라고 보고 그 위에서 AI가 움직이는 시대가 미래의 금융 생태계 그리고 디지털 세계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유저 기준으로 보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정도의 인터넷의 유저하고 비슷하거든요. 측정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아주 어린 분들은 그때 인터넷에 대한 감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되는 분들은 당시 인터넷이 떠올려질 겁니다. 내가 2000년도에 뭐 했지? 그때 인터넷을 우리가 어떻게 썼지? 그때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10년, 20년 뒤에 이로 인한 변화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펼쳐져 있을 거예요. 예, 지금 한 25년 사이에. 이 크립토 환경이 만드는 변화는 아마 속도는 더 빠를 겁니다. 예, 기술이라는 거는 변화 속도를 점점 더 줄여가면서 가파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럴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어디쯤 와 있냐 자산의 가격의 어떤 뭐 수준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의 어떤 뭐랄까 수명 주기 성숙도 이 수준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접근일 것 같고 가장 가까운 어떤 기술적 혁신이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은 2000년도 초반의 인터넷 제가 그런 비유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때 즈음에 네이버와 구글이 상장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네이버와 구글이라는 거는 그냥 당시에 가장 좀 중요한 인터넷의 중요한 서비스였던 검색 포털의 주요한 서비스 사업자 제공자였던 건데 뭐 비트코인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산업에 대한 대표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못 고를 가능성도 없는 거고 비트코인을 그냥 산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명쾌한 방법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것들이 기간 사이에 몇십 배 올랐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그게 비트코인은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사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앞서 이제 기관들이 예측하는 평균치 이번 사이클의 정점 평균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승 여력이 상방이 어디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세요. 무한대로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 가격이 어디까지 가고 정체될지 그러니까 무한대라 하면 이제 표현이 뭐 모호한 개념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격을 매길 때 기준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뭐 달러 기준으로 뭐 120만 불이다. 혹은 원화 기준으로 1억 6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화폐의 어떤 실질 구매력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는 건 자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 내에서의 상방은 어디까지 볼까요? 사이클이 뭐 존재는 하겠지만 그 의미가 좀 모호할 것 같아가지고 가격을 언급하는 게 의미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게 이제 25년도 사이클 상으로는 원래 이제 우리가 25년도 뭐 4분기 뭐 10월 정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달력에 써놨더라고요. 10월 30일인가 뭐 그때가 이때쯤에는 뭐 팔고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더라고요. 네. 옛날에 사이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런 리서치를 하면서 근데 그때 가서 뭐 트레이딩 포지션은 일부 정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가격을 얼마일 것 같다 예측을 하는 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도 지금 벌써 8월 초인데 8월, 9월, 뭐 10월이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급격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마일드할 수도 있고 한데 2억 아니면 7억 아니겠어요? 예, 가격 언급이 좀 제가 뭐 왜냐하면 명확한 어떤 근거가 사실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가격 전망이라는 게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부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번 사이클이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크로 환경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도 반감기 사이클이지만 지금 이 비트코인의 실질 수요가 뭐냐라고 하면은 ETF로 들어오는 전통 금융시장의 리퀴디티, 그 다음에 상장 기업들이 사대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예, 그건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반감기 따라가지고 매수 압력을 갖다가 줄이고 과연 그럴까? 좀 의구심이 있어요. 예. 이들은 매크로 따라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맨 서두에 지난 영상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잠깐 조정받았던 것이 고용지표 악화라는 네. 거였는데 고용지표 악화됐을 때 바로 비트코인을 일단은 팔아버립니다. 네. 거의 하루에 800밀리언 달러 이상을 팔아버렸어요. 거의 이제 우리 원화로 치면 아마 1조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런 수준의 금액을 갖다가 하루에 그냥 쏟아 부어버렸거든요. 비트코인 ETF를. 그게 이제 그 반감기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1조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예. 왜? 고용지표 안 좋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감기 영향 당연히 원가 영향 주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은 매크로 환경이다 라고 봐야 되고 매크로 환경은 또 그 굉장히 심플합니다. 리스크 온 오프예요. 예. 위험 선호가 여전히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냐? 리스크 오프라는 건 위험을 좀 회피하려는 거거든요. 비 온다. 야, 우산 쓰자. 혹은 실내로 빨리 들어가자. 이거거든요. 예.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감기가 여러분 이제 그 블락 리워드라고 하는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처음에 50개 비트코인 하나 채굴 하면 50개 주다가 계속 줄어가지고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반씩 줄긴 하지만은 실제 노미널 그 숫자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그 줄어드는 폭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채굴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리얼 월드에서 50개에서 25개로 줄어들 때는 25가 확 줄어드는 거지만은 숫자 자체가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사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고 또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이 네.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모두가 이렇게 상승을 외칠 때 또 하락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 비트코인은 상승 후에 하락할 때 좀 어떤 수준 정도로 하락을 했었나요? 과거에는 막 80%, 90%씩 또 빠지고 뭐 그렇게 많이 했죠. 반감기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반감 사이클에서 고점 대비해서 보면 뭐 7, 80%그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 그 정도였고 이제 30%대 조정은 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7, 80% 조정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닷컴 버블 붕괴 같이 뭐 AI 크립토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거는 사이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어떤 버블의 붕괴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제외하고 본다면은 시클리컬한 조정에서는 30% 정도 조정보다도 큰 조정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움직이는 거 보면은 사실 한 1%, 2%도 잘 안 움직여요. 그게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그 추세 하락의 트리거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하락의 트리거는 역시 매크로 조정이죠. 예. 매크로 조정이라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매크로 이러면 뭐 경제 지표 언제 공부하고 뭐 뭘 봐야 되고 애매하잖아요. 미국 주식시장만 보면 됩니다. 그것들을 다 섞어 가지고 반영하고 있는 게 미국 주식시장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첨예하게 그 각각의 자산들의 가격을 갖다가 거기서 경쟁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완연하게 꺾인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같이 줄이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시장의 이 동조성이 좀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이제 과거에 보면은 동조가 되다가 탈종조가 되다가 이제 또 긴 시계로 보면은 아예 uncorrelated 됐다 이렇게 뭐 상관관계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도
보는데 네. 조정받을 때는 같이 조정받을 거예요. 일단 위험 선호의 분위기 있다가 회피 모드로 확 돌 때 그때는 조정을 같이 세게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이 뭐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던 금조차도 같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등은 그런 자산들이 먼저 하죠. 예. 그때는 탈동조 얘기를 또 나올 겁니다. 예. 다 조정받고 막 다른 기업들 다 어렵고 그런데 미국 주식들 막 박살 나가지고 밑에서 기고 있는데 비트코인 뭐 금이랑 비트코인만 유효하게 일단 먼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채권 시장이 강해진다기보다 뭐 신압으로 싹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 방식이 될 겁니다. 예. 그래 그때는 탈종조가 얘기를 분명히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이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향후 추세가 꺾이고 하락장이 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매번 강조하는 것이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셔라. 그래서 보통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를 현금으로 좀 깔고 가셔라.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원래 시작할 때는 20%였는데 뭐 80% 가지고 있던 게 막 오르면은 이제 20% 비중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 나가시고 그런 방법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캐시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특히 큰 조정이 오고 할 때 내가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토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금을 심리적 갑옷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랄까 좋은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항상 이성으로만 무장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감성에 의해 가지고 많이 패닉 셀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냥 어떤 분위기에 취해 가지고 앞뒤 안 보고 매수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데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는 패닉 셀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갖고 있는 현금으로 언제 어떻게 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가다 보면 완전 그 강세장에 와서 다 날아갈 때는 내가 좀 바보, 내가 남들은 빚내 가지고까지 하는데 20%왜 현금 가지고 있었을까 하면서 막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럴 수 있는데 네. 길게 보면 그게 이기는 게임일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워렌 버핏이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자들보다 높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은 항상 현금을 30%에서 40%씩 거의 뭐 요즘 50%씩 끌고 갑니다. 현금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자산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큰 조정이 왔을 때 그 현금이 엄청난 수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몇 년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조정일 때 한꺼번에 또 성과를 확 끌어올리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조금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을 볼 때 막 레버리지 같은 걸 써갖고 단기간에 확 부자가 되는 경우에는 네. 단기간에 다시 까먹을 가능성이 커요. 예. 한국은 원화 네. 기반 암호화폐 거래량이 세계 2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참여도가 높지만 네네. 또 제도적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일 시급한 문제점,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듣겠다고 하면서 이제 뭐 포럼도 열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잘 모르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얘기를 들어갖고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잘 아는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자리에 앉아야죠. 지금은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에 따라가지고 시장이 좀 우왕좌왕하고 실제 산업의 육성 방향하고는 어찌 보면 안 맞는 방향.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가 볼 때 필요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한 아젠다는 ETF를 빨리 도입하고 법인 계좌를 맡고 이건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크립토 법인 계좌를 맡고 있는 나라가 상식에서 완전 어긋나 있는 건데 이거는 별로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다 정부하고 막 이렇게 막 피곤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죠.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까? 바로 열어도 되죠. 아주 멍청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니까 이게 돈 될 건갑다 해가지고 온갖 대기업이랑 뭐랑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금융이 전부 디지털로 가게 되면은 원화라는 코리안 원화라는 자산 또한 거기에 사용하는 이게 뭐 토커나이제이션이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젠다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산업적인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건데 이거를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먼저 아젠다로 주장을 하고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집중해야 될 쪽에 이 산업의 내부에 있는 인재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지 않고 원점이 흩어진 다른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산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의사결정자가 되어야지 그 자리에서 뭔가 나의 입신양명이라든지 뭐 한번 해먹겠다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자리를 차고 있으면서 뭐 들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데 사실 한국의 산업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너무 비판적인가요? 큰일 났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잘 모르는 사람이 의사결정자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네. 이 현물 ETF가 한국에 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또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ETF가 저는 이제 이 주장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사실 패권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이제 국가의 부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뭐 리저브 에셋이라고 얘기하고 외환 보유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 왔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 보면은 거의 금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독 독특하게 달러화 채권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방식인데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의사결정을 못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금융의 생태계가 이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점점 더 강화해 가고 있는 상태고 뭐 미국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절대 안 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취득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단계에 왔어요. 사실은 국가가 직접 취득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은 그 이제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일단 쉽지는 않은 것이고 왜냐하면 또 다른 생각 가진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통제 하에 있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제하에 있는 주체들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가가 그것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ETF 그리고 상장 기업들이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건전한 방식이라고 보는데 ETF를 빨리 안 하고 있고 해외 ETF조차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참 의구심이 들고 빨리 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국가마다 금융시장은 상당한 어떤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패스포트라는 제도가 있었을 정도로 패스포트가 여권 아닙니까? 네. 예.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펀드를 한국의 어떤 그 비이클을 통해 가지고 수입해 갖고 온 경우 아닌 이상 펀드를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미국의 JP모건 자산이 운영하는 펀드를 여러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ETF 같은 거야 뭐 살 수 있죠. 그것도 한국의 브로커 통해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한국의 브로커 하면 한국의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JP모건 자산이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피델리티 자산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여러분이 사시려고 하면은 어떤 주체, 예를 들어 뭐 한국의 삼성자산이나 미래자산이 이거를 껍데기만 그거 해가지고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약간의 수수료 받고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띈 상품이어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장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거, 한국에 ETF가 나온다라는 거는 한국의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확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ETF도 못 사게 아예 막아놓은 상태고, 그거를 프락시로 뭐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들을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한적이거든요. 직접 사는 거하고 또 변동성의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당연히 사는 게 맞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증권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 캐피탈 게인을 얻을 경우에는 또 과세까지 때려버리잖아요. 22%를.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권으로도 안 하거든요. 거기서 또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ETF가 나오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디지털 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동 등 주요국이 비트코인 정책 흐름을 좀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나요? 지금 이제 굉장히 친화적으로 아주 전향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점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 같고요. 그전에도 뭐 작은 국가들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을 우리 리갈 텐더로 삼겠다, 법정화폐로 삼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도 있었고, 하지만 사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국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도전이다 이런 정도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인 미국에서 전향적인 스탠스 변화를 하고, 단순한 스탠스 변화가 아니고 제도적인 것들을 완전히 싹 뜯어 고치면서 지금 제가 SEC 얘기도 했지만은 뭐 프로젝트 크립토 같은 이런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다 보니까 타 국가들은 다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식 자본주의를 쓰고 있는 국가들이 일단 많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 러시아라든지 뭐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이것이 디지털리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다, 글로벌리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뭐 드러내고 또 혹은 드러내지 않고 취득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제도를 우호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많은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외환 보유고로 편입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도 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난번에 뭐 대통령도 선거를 했지만은 의원들도 선거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당선된 사람들 보면 친크립토인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근데 한국은 과연 지금 이제 뭐 민주당, 국힘 여기에 친크립토인 인사가 과연 몇 프로 비중이나 될까? 뭐 요즘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나는 친크립토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비중이 여전히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하에서는 그런 주장이 일단은 쉽지는 않을 거고, 사실 이게 저는 한국의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또 보냐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의사결정자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지만은 지난 수년에 걸쳐가지고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을 부정적인 측면의 어떤 것들을 너무 조명을 많이 해가지고 보도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좀 혼란에 빠뜨려 놓은 부분들이 크다고 보입니다. 마치 이 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칼이 요리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누군가가 칼을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칼을 갖다가 금지시키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된 거거든요. 칼이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칼이라는 것은 훌륭한 도구로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써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냥 시간 지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친화적인 어떤 뭐랄까요, 뭐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공익 광고 같은 거라도 좀 하면서 좀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들 필요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돼야지 지금 국가 차원에서 비축한다 이게 사람들이 동의가 되지. 가스라이팅을 다 해놓고 칼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자인 것처럼 해놓고 갑자기 뭐 어쨌든 그거를 비축하겠다.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일단 인식의 전환을 조금 맞습니다. 그 인식 전환을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네. 상황이 돼버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다음에 그런 좀 논의가 예.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비트코인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싸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뭐 국가 차원에서 싸움이라기보다는 국가들의 경쟁하는 어떤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즈음이 피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젠데 그거는 저도 사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뭐 이거는 군사학자들의 의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전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 웹상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답변을 하는 걸 보면은 한 2030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사학자들도 보면은 이제 뭐 당장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전쟁, 그리고 또 그게 일어난다고 하면 한반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보통 한 뭐 그때 즈음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네. 보면 그때 비트코인의 위상이 또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들 차원에서도 그때나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르게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빠르면 늦어도 5년 이내에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도 삽니다. 뭐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 미국이 먼저 하겠죠. 비트코인. 미국은 이미 사실은 지방 정부들은 이미 비트코인 액트에 준하는 주 법을 갖다가 지금 통과시킨 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이제 그거를 아직 안 한 상태지만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뭐 그게 완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샀다 어쩐다 액션들이 들어갈 거고. 근데 그걸 공개 안 하기로 또 했어요.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수량을 갖다가 너무 공개하는 게 좀 문제가 된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얘기를 했었고, 그분이 이제 지금 디지털 자산 뭐 소위 은행 소위의 지금 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방향 자체는 그쪽으로 갈 걸로 보이고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뒤늦게 하겠죠.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얼마 뒤의 미래인데 너무 코앞에 다가온 미래인데 네. 그때 되면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겠네요. 그 천정부지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살까 말까를 고민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오늘이 가장 빠른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오늘보다 날이다. 싼 날이 뭐 더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예를 들어 10년 지나가지고 그때 그거 왜 샀을까는 아닐 거예요. 안 샀을까 일 수는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한국 정부가 좀 시급하게 당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전문가들을 중요한 직책에 좀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AI는 보니까 이번에 뭐 그래도 앉히고 했던데 한두 번 앉혀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좀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뭐 사실 그건 크립토뿐만 아니고 의사결정자의 자리 뭐 장관부터 해서 여러 포지션에 실질적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앉아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그냥 의원들 몇 분이 아젠다를 내가 쥐고 간다 하면서 이제 그걸로 사실 이게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렇고 심지어 민간 기업들조차도 대기업들 요즘에 크립토 부서 담당 부서들이 다 생겼거든요. 부서 간에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왜? 이거 하면은 뭐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거 해가지고 뭐 업적 내고 승진하는데 유리하고 할 것 같아가지고 서로 기싸움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고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그런 해안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 얘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건 비트코인을 DCA로 사는 것일까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생업에 사실 우리가 다 몰입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 변화가 어느 순간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 세상 흐름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들 그리고 또 우리 수목투브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시면서 좀 세상 흐름을 놓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